자,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준비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기출 분석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이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 복잡한 부분 이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한 3번 정도 이번 주에 3번 정도에서 민법 총칙을 다 띄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물권법, 그 다음 주는 이제 물권법을 믿지 못하면 물권법을 이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법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친족 상속법은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번 여정에서 제외됐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난번에 찍었던 기본 이론 강의를 인강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듣고요. 일단 민법 총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물권법의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채권법은 여력이 되는 한 다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총칙, 민법 총칙과 물권법은 중요한 부분 거점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따로 나가지 않고요. 제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드리면 그 다음 주 분량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리면 그렇게 미리 뭐 예습할 분들이 예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프린트가 나갔죠. 프린트. 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우리 자료에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이정가 OX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정가는 아니고요. 이정가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자, 오늘적으로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정리하고 가세요. 이거죠. 이거 정리하고 가세요. 자, 이건데 우리 법무사 기출 OX입니다. 2022년까지 들어간 법무사 기출 OX인데 지난번에 기본 이론 시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5 있죠. 5 맞는 지문, 5 지문 맞는 지문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기본 이론 시간에 다 나눠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하고요. 다 X 지문입니다. X 지문. 왜 X 지문이 될까요? 이제 그거를 주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풀어드릴 겁니다. 다 풀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뭐 몇 개라도 이렇게 풀어드리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멸시효부터 시작이 된다면 소멸시효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지문들, 필요한 OX 지문들, 기출 지문들 이렇게 습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같이 병행하실 분들은 뭐 객관식 문제집 나와 있으니까 병행을 하시되 다음 여정 때, 다음 순환 때 우리가 문제풀이 여정이 있잖아요. 그때 할 것들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만약에 병행하신다면 다 풀지 마시고 우리 법무사 기출문제 정도 이렇게 같이 풀어서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된다면 안 푸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 자세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요 조문 판례집 이번에 그 우리 집중 이론 시간에 사용할 교재 여기만 충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잠깐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파트 오늘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지난번에 기본 이론 시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민법 총칙의 분량이 점점 줄고 있죠. 총칙의 분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물권법이나 채권법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특히 채권법이 엄청나게 약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채권법에 획기적인 판례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의 분량은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되고요. 민법 총칙은 다시 7문제 내지 8문제로 아마 회귀할 겁니다. 이례적으로 작년에 5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좀 회귀할 것이고요. 민법 총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오늘 프린트 나눠둔 것 중에서 그 10년치의 기출문제 분석표 있죠. 그것도 참고해서 가시고요. 자, 요 표는 아마 그 지금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 교재 맨 앞에 아마 이 표가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PPT에 있는 표 맨 앞에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거기 있죠. 컨텐츠 바로 앞에, 컨텐츠 앞에 그 기출문제 분석표가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4년치도 있죠. 4년치 기출문제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 몇 면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몇 면이에요, 그게? 6면, 6페이지. 자, 6면 보시면 제가 지금 PPT에서 보여드릴 그 표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법 총칙의 분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7문제 내지 8문제로 아마 회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민법 총칙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민법 일반론, 두 번째 권리 일반, 그다음에 세 번째 권리의 주체, 그다음에 네 번째 권리의 객체, 그다음에 다섯 번째 권리의 변동.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권리의 변동 파트, 여기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이론에 걸맞게 뭐 앞에부터 차근차근 뭐 기본 이론처럼 이렇게 이 여정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파트고, 권리의 변동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게 소멸시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소멸시효부터 거꾸로 이렇게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다 아마 쫓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본서 있잖아요, 그죠? 기본서를 한번 참고하시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권리의 변동,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권리의 변동 파트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제3장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이 권리의 주체이죠. 여기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쪽은 또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3장의 권리의 주체의 법인,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제5장의 권리 변동, 여기에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앞에 자연인이 또는 그 앞에 뭐 신의책이나 이런 것들은 출제를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튼 민법 총칙의 분량은 이렇고요. 물권법은 우리 업무가 주로 이제 등기 업무를 하는 이러한 직렬이므로 물권법은 출제 비중이 늘 뭐 한결같습니다. 이 정도는 나온다. 4분의 1 이상은 나오죠. 우리가 40문제라면 4분의 1 이상은 나오고요. 12문제가 가장 그 보편적입니다. 12문제. 우리가 물권법 들어가면 그 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맨 앞에 등기, 물권의 변동에 부동산일 때는 등기, 그다음에 동산일 때는 점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승립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뭐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물권법 강론에 들어가면 점유권 나오죠. 192조 이하에 점유권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오게 되고요. 점유권의 점유는 취득시효 또는 뭐 선의취득, 이러한 중요한 테마하고 연결돼서 점유에 관한 부분 논점이 많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점유도 우리가 눈여겨봐둘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들어가면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소유권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소유권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파트가 211조부터 278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많게는 뭐 3문제, 4문제까지 나옵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집합건물, 215조 구분소유 집합건물,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기면 이제 취득시효, 뭐 상린관계도 가끔 나오고요. 취득시효 뭐 매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합, 혼화, 과공에서 부합, 혼화, 가공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지만 부합은 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그래서 공유, 합의, 총유, 명의신탁 뭐 이런 것들, 굵직한 테마들이 벌써 제가 언급한 것만 4개, 5개가 되죠. 그래서 서너 문제는 좋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파트를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용인물권으로서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 나와 있죠. 여기에 특히 지상권의 법정지상권, 이른바 약칭 법지, 그 분묘기지권,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 뭐 출제될 그 순위로 따지면 영순위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담보물권은 유치권은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권도 요즘 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그건 매년 나오죠. 저당권은 크게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비전형 담보에 뭐 양도 담보니, 가등기 담보니, 자, 이쪽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 그렇게 굵직한 테마가 많기 때문에 12문제까지는 뭐 좋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 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은 채권법이죠. 더불어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죠. 총론은 채권 채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통칙적 원리를 다루게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채권법 강론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걸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검토하게 되는데 총론이 가장 어렵죠. 채권법 총론은 한 3주차 내지 4주차부터 진행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니까 거기는 미리 좀 예습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론에
들어가면 먼저 채권의 효력 파트에 이른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 효력에서 나오는 이른바 채권자 대위권 또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량이 꽤 많은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채권자 및 채무자,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서 연대채무 또 부진용 연대채무 또 보증채무 이런 것들 뭐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제 넘어가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도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인수도 뭐 곧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만 채권양도 우리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에 7가지 채권의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변제, 상계 뭐 이런 것들은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하죠. 특히 변제, 변제 충당, 변제 대위 변제 이거 우리가 언제 나중에 업무할 때 많이 다룰 거거든요.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므로 그거를 출제를 함으로써 좀 미리 공부를 시키자 뭐 이러한 시각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 강론에 들어가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첫 번째 계약이 나오죠. 계약법 총론의 뭐 동의양, 그다음에 계약 해제 이런 것들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의 증여, 매매, 그다음에 도급, 조합, 임대차 이렇게 5개가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도 출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5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규정으로서 사무관리 734조 이하에, 그다음에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그다음에 750조의 불법행위 이렇게 3개가 붙었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자, 부당이득도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하고요. 불법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766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머지 친족상속법 쪽에도 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5문제 정도, 대여섯 문제, 뭐 5문제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친족상속법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여정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8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친족상속법을 하기는 좀 버겁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외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을 겁니다. 여러 개 되면 제가 좀 거점되는 거 몇 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듯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기본 이론 때 했던 것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현장 강의 나오신 분들 중에 그쪽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듣지 않아서 그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인강을 따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문제라는 것은 선지를 뭐 민법 총칙에서 하나 빼내고 물권법에서 하나 빼내고 채권법에서 하나 빼내고 그래서 합성해서 만든 문제가 종합 문제죠. 종합 문제는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 문제가 가장 어렵죠. 종합 문제는 민법 전반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객관식은요, 이런 데 묘미가 있습니다. 선지가 5개인데 5개를 다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선지 4개 다 몰라도요, 뭐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이라도 한 개만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자신감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제 우리 법무사 합격자 추정 발표가 났죠. 많은 분들이 또 자축의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시험이 됐는데 대부분 정직하게 따닥으로 시험이 되더라고요. 1년 고생해서 1차 되고 또 1년 고생해서 2차 되고 그래서 다 오늘부터 아마 교육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교육 시작이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내년에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생하실 때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요. OT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했던 분들은 다 시험에 정직하게 웬만하면 다 됩니다. 완주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반증 중에 하나인데요. 완주를 꼭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자신감 갖고 좀 즐기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시험이 되겠냐, 뭐 내가 이거 이 정도 해가지고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험이 되겠냐라고 의심을 품고 들어가면 공부가 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통만스럽고요, 부담감만 뭐 잔뜩 하고요. 뭐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나한테 무게감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공부가 더 안 되거든요. 자신감 가지시라고요. 이거
법을 전혀 몰랐던 분들, 법학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와서 2년 만에 재탄생되어서 법무사님으로 멋지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나 외에는 어떤 놈도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우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형식별, 내용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본서의 6페이지에 자, 요 그래프, 요 표도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선지가 5개고요. 그다음에 40문제라면 200개 지문이 나오죠. 200개 선지가 나옵니다. 그 200개 선지를 지문별로 분석을 좀 해보면 판례와 조문, 조문과 판례가 거의 뭐 100% 가까이 나옵니다. 어쩌다 가끔 200개 지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론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버려도 무방하고요. 조문과 판례.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난 여름에 또 그 가을에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이론을 정리해서 왔던 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문과 판례를 섭렵할 수가 없죠. 여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과 판례가 거의 100%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판례와 조문을 둘을 비교해 보면 판례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거의 9대1 가깝죠. 9대1. 뭐 8대1, 9대1, 뭐 8대2, 뭐 9대1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문을 묻는 문제보다는 판례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판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민사 판례입니다. 그래도 형사 판례는 말이죠. 딱 보면 대충 감이 와요. 뭐 이런 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죄를 졌으니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는데 민사 판례는 영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판례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하튼 판례에 우리가 중점을 좀 많이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조문과 항상 연계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 형식의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근데 박스 형식의 문제는 뭐 많이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 형식의 문제는 실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접할 때 박스 형식의 문제는 빨리 패스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우리 기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형식의 문제, 가불병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를 우리가 사례 형식, 케이스 형식의 문제로 부르죠. 제법 나오죠. 근데 이거는 판례를 또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케이스 형식의 문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섭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옳은 것 고르기와 옳지 않은 것 고르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 고르기보다는 옳은 것 고르기가 조금 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옳은 것 고르기 문제가 현재 적게 나오기 때문에 뭐 까다로움이 있는 문제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형식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바같이 이제 소멸시효부터 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사님 잠깐 끊었다가 가요. 자, 민부 총칙의 소멸시효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62조를 딱 펴놓고 162조를 펴놓으시고요. 자, 민부 총칙의 제5장에 권리의 변동이 있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리키게 되고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자,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 권리의 변동이라는 걸 낳게 되는 그 원인을 검토하는 것이 제5장 권리의 변동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률 규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멸시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5장 권리 변동, 법률행위 또 소멸시효. 법률행위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뭐 서너 문제 이상은 좋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렵거나 가장 분량이 많다 싶은 게 바로 이 소멸시효입니다. 집중 이론 강의에 걸맞게 이제 소멸시효부터 거꾸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리뷰하실 때도요. 나중에 이제 민법을 다시 공부하실 때도 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조고대로 앞에서부터 1조부터 공부하지 마시고요. 소멸시효, 그다음에 여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법률행위 공부하시고 뭐 시간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과목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민법총칙 그냥 이 두 부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뭐 나머지야 뭐 내 머릿속에 있겠지 아니면 나오면 틀리자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부 안 하시고요. 1조부터 맨 앞에부터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작 이 중요한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더불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소멸시효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소멸시효는 이렇게 큰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7면 봐요. 127면을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의 그 목차를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놨죠. 162조 뒤에 소멸시효의 목차를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를 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큰 숲을 보는 것이다. 큰 숲을 보기 위해서는 목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차를 하나하나 좀 잘 보시고 매번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는 의의부터 만만치 않죠. 이제 의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의의와 기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멸시효 요건 여기 판례가 많이 붙어 있죠. 요건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맨 밑에 요건을 또 제가 요약 정리해놨죠.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따로 있죠. 상대적으로 걸리지 않는 권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불행사, 불행사라는 것이 일정 기간 계속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기간 세 번째. 이런 것들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쭉 진행이 되다가 중도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라 부르죠. 중단은 지금까지 공든 탑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초 자체가 무너졌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기간을 없애고 새로이 전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이고요. 소멸시효 쪽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바로 소멸시효 중단 파트입니다. 중단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정지라는 것은 그대로 완성시켰다가는 좀 문제가 될 듯 보이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 예컨대 부부 사이의 권리 있죠. 부부 사이의 권리, 부부가 원만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는 서로 간의 권리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채권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뭐 소송을 걸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랬다 했을 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채권 채무가 소멸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뒤로 미뤄주는, 일정 기간을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정지 제도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효과는 권리가 소멸되는데 어떻게 소멸될 것이냐, 뭐 소급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남용은 이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소멸시효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게 소멸시효 남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이게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좋죠. 근데 채무자가 그걸 포기하고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멸시효의 포기죠. 자, 이거는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건과 중단 이 두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소멸시효 의의부터 한번 보면 이제 그 바로 위에 그 128면 그 바로 위에 162조 뒤에 그 첫 번째 제가 의의를 써놨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가는데 의의는 말이죠. 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사실 상태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권리관계와는 정반대의 또는 정다른 진정 권리관계와 다른 또는 다른 정반대의 사실 상태가 생겨나고요. 이게 처음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정반대의 또는 다른 사실 상태가 생겨났을 때는 저 사실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무시할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또는 정반대의 사실 상태가 갑자기 생겨났으니까.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 그것도 오랜 기간 지속되면요,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상태에 대한 믿음, 저 사실 상태가 진정하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 믿음이 공고하게 되고, 그래서 저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시효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불행사라는 이런 사실 상태가
20년, 10년 또는 5년, 3년, 1년 이렇게 지속되었을 때 요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이쪽으로 기능하는 시효가 바로 민법 총칙에서 다룰 이런 소멸시효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물권법에 들어가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는 자기의 물건이 아닌, 자기의 토지가 아닌, 자기의 부동산이 아닌 이러한 것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점유하기 시작한다. 권리관계와는 정반대의 또는 다른 이런 사유상태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20년 또는 10년, 5년 이렇게 지속되면 이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쪽으로 기능하는 게 바로 취득시효이죠. 그래서 시효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사실상태,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계속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 제도의 기능은 그 바로 밑에 이제 제가 요약 정리한 거 보면 요게 그 밑에 요약 정리한 게 그 밑에 제가 써놨네요. 자, 이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효제도의 의의를 한번 그 요약 정리한 데 보아요. 일정한 사실 상태 요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이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자, 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소멸 쪽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여기 사실 상태로 불행사라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20년, 10년, 5년짜리, 뭐 3년짜리, 1년짜리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는 제도 이거를 우리가 시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기능이라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시 앞쪽으로 와볼게요. 앞쪽으로 127면 보면 맨 밑에 표에 보시면 제척기간과 의 구별 표가 나올 겁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구별, 소멸시효 쪽을 주목하시고요. 소멸시효 쪽에 거기에 기능 또는 취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취지를 보시면 먼저 이 사실 상태를 이걸 그대로 존중시켜 줌으로써 이 사실 상태에 대한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꼴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줌으로써 그만큼 사회질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 사회질서 안정에 한번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상태가 20년, 막 10년 지속될 때까지 진정한 권리자 있죠. 진정한 권리를 가진 권리자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갑자기 20년 뒤에 툭하니 이 사회 상태를 막 뒤집어 까면서 권리를 주장한다? 이 권리자가 20년 뒤에 10년 뒤에 지 권리를 주장할 때 이게 믿음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증거를 어떻게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입증 곤란을 구제한다는 측면도 이 시효제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증 곤란의 구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게 있습니다. 권리자가 왜 10년 동안 쿨쿨 잠을 잤습니까? 왜 권리자가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자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제재. 그래서 권리 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권리자에 대한 제재. 즉 권리자가 장시간 이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다면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줌으로써 권리자에게 뭔가 경종을 미리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묶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바로 소멸시효 제도의 기능이요. 그다음에 제도적 취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머릿속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의 의의와 그다음에 기능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성질은 뭡니까? 그래서 다시 128면 오셔갖고요. 요 밑에 요약 정리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말이죠. 일단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이 뭔지 아시죠? 법률 요건이 모여서 법률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짐으로써 권리의 소멸이라는 결과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요건이다.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요건이다. 때문에 소멸시효는요 재산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뒤에서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가족권, 친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식이 와서 말이죠. 엄마 아빠를 1년 동안 못 봤다 해서 엄마 아빠를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권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효는 지들 멋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면 10년인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요 세 가지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효 제도의 의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의를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기능, 취지에서 사회 질서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입증 곤란을 구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 우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띄우면서 가시고요. 자, 요거를 판례로 바라볼게요. 128면에 있는 판례. 129면인가요? 128면 아닌가요? 129면? 네, 159면.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네요. 자, 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시효제도의 자, 귀찮아갖고 다 밑줄을 그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PPT가 진일보하고 있죠. 점점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키워드 잡으면 일정한 사실 상태로서 이 권리의 불행사, 여기에 있죠.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일정 기간.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권리의 소멸이라는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버링 2번.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질서 안정. 그다음에 증거보전. 증거보전이라는 것은 입증곤란의 구제. 아까 입증곤란의 구제 있었죠. 입증곤란의 구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것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다시 한번 불행사 일정한 사유 상태 일정 기간 계속 이게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판례에서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를 분명히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자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교재에 말이죠. 그 판례 뒷면에 판례 뒤에 뒷면에 아니라 판례 뒤에 기출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직 기출 표시가 붙어 있지 않죠. 근데 기출 표시가 다 붙어 있는데 2022년 우리 법무사 기출까지 다 붙여놨는데요. 거기에 기출 표시가 2개 이상 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할 때 좀 더 촘촘히 보셔야 됩니다. 뭐 2개가 아니라 뭐 5개, 6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기출 문제의 호환성 때문에 재탕, 3탕 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출 표시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은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또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뭐 했다고요? 소멸시효의 의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28면에 그 전체 큰 목차를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멸시효의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소멸시효 요건은 이제 그 밑에 보면 요건 하기 전에 제척 기간과의 구별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좀 더. 자, 127면을 다시 오십니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자, 제척 기간과의 구별을 한번 좀 해보자 이겁니다. 제척 기간과의 구별은 기본 이론 시간에도 제가 중시했습니다만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146조에 추속권의 행사 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999조에 또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 모두 3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하는 날로부터 10년. 얘는 자 뒤에서 우리 또 보겠습니다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자, 이와 같이 3년, 10년짜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척 기간이랍니다. 이게 제척 기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반면 766조 요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요거는 똑같이 3년, 10년인데도 얘는 소멸시효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얘는 손해 및 가해자란 날로부터 3년, 그다음 불법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똑같이 3년, 10년짜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놈은 제척 기간이고 어떤 놈은 소멸시효 기간입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머릿속에 딱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취지, 기능.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사회질서 안정, 더 나아가서 거래 안전 보호. 사회질서 안정은 거래 안전 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증곤란의 구제, 그다음에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의 문제. 근데 제척기간은 기능이 달라요. 제척기간은 좀 빨리빨리 좀 확정시키자. 신속한 확정, 조속한 확정. 신속하게 조속하게 빨리빨리 끝내자. 취소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소급해서 무효화되죠. 소급해서 무효화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갖고 있는 놈은 좀 빨리빨리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이 제도가 바로 제척기간 제도입니다. 주로 형성권을 전제로 해서 빨리빨리 행사토록, 그래서 조속한 확정, 빨리빨리가 나오면 전부 다 제척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이거. 자, 제척기간은 형성권을 주로 전제로 해서 이렇게 신속한 확정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형성권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제척기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채권, 청구권, 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청구권 내지 채권, 그러니까 청구권 내지 채권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게 꽤 많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번 요정에 또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근데 이쪽 볼게요. 소멸시효는요, 여기에 좀 칸이 좋습니다만 형성권은 절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 통설 판례입니다. 이견 없는 통설 판례.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기간이고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먼저 채권, 그다음에 또 물권. 자, 이런 것들, 물권은 세모를 좀 쳐주시고요. 왜 세모를 치는 이유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물권 전체가 다 소멸시효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튼 채권과 물권 이렇게 주로 됩니다.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형성권을 전제로 해서 주로 빨리빨리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제척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채권을 보면, 채권이 이제 청구권이라고 표현할 때 이 청구권을 보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척기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빨리빨리 해결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척기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 판례를 먼저 하나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판례에 요걸 갑니다. 요 위에 131면이요. 131면 요 판례, 요것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자, 기출표시 2개 이상 붙어 있다면 공부를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기출표시에 뭐 14년, 15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7년부터 또는 뭐 17년 이후에 또 출제가 많이 됐던 것들은 또 20년부터 뭐 이렇게 기출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여기 딱 2개가 붙었지만 뒤에 더 많다 이거예요. 예전에 출제가 된 기출 표시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제척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자, 여기에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배채권. 여러분들 이거는 582조에 보면 6개월이 나와 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억나세요? 매도인 담보책임? 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도 좋습니다. 또 한번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우리가 하자담보책임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행사토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계약해제니 손해배상이니 또는 뭐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죠. 그래서 얘는 6개월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더불어 받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82조에 따라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볼 수 없다. 더블로 중첩적으로 중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시험 이제 요새 많이 나왔죠. 여기 이제 밑에 쪽에 여기보다 밑에 쪽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6개월짜리와 10년짜리 어찌 보면 6개월짜리가 뭐 더 먼저 경과되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지 않겠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10년짜리가 먼저 진행되어서 10년짜리가 먼저 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은 나중에 이제 582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하자가 있음을, 흠집이 있음을, 얼룩졌음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때는 제척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멸시효만, 10년짜리 소멸시효만 먼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9년 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그때 만약에 하자를 알았더라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중복 적용에 이러한 실익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배 채권.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670조, 671조 여기에 제척 기간이 규정되어 있고요. 저기 제척 기간 이 조문 판례집의 장점은 그 조문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기 1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일반의 목적물은 1년, 부동산 공사 도급의 경우에는 5년, 그중에 석회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에 관해서 10년. 그래서 이 보통 우리 건물 있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은 10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도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더군다나 더불어 적용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되는 거고요. 그 밑줄 잘 보이시죠 이거?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다.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다 해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A급 판례입니다. 다시 이제 표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게 굵직한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즉 취지, 기능과 그다음에 대상, 적용 범위 이 두 가지를 딱 전제로 해서 두 개를 딱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논점들 뒤에 나와 있는 좀 디테일한 후속 논점들은 이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하나씩 엮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예컨대 중단제도. 자, 여기 빨리빨리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이라는 빨리빨리를 위한 제도에서 어떻게 중단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이쪽은 그 일정한 사실 상태라는 그 기초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초인 사실 상태가 무너지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요.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곧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런 중단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척기간이라는 취지, 빨리빨리 해결토록, 빨리빨리 확정토록 하는 제도에 무슨 폭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폭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멸시효 쪽에서는 이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가 나중에 소멸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소 하면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데 그건 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폭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쪽은 빨리빨리. 따라서 소급표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완성되면, 뭐 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도가 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여기는 소급표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기는 소급표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왜 소멸시효에 왜 소급표를 주는 것이냐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상태가 생겨났을 때부터 존중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상태가 생겨났을 때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는 167조의 주문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큰 테마를 통해서 이렇게 엮어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상 주장의 문제. 자, 요거는 좀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주장을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척 기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빨리빨리 확정토록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이익 또는 공익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공익적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권 조사 사항이라 부르게 되죠. 근데 이제 소멸시효는 아시죠? 소멸시효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소송에 들어가면 변론주의 원칙 주장해야만 판단해 준다는 변론주의 원칙 대충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쪽은 주장이 필요치 않고 공적 필요성, 공적 이익 때문에 취지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지제도는 있다 없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정지제도는 그냥 넘어가시고 기간. 자, 기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척기간 쪽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죠. 146조와 999조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것들과 같이 또 뭐 담보책임 아까 582조, 670조, 71조 이런 것들과 같이 특별히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명문 규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이게 문제된다. 그래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보게 됩니다. 예컨대 형성권은 다 제척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형성권이 한두 개입니까? 취소권 외에 뭐 동의권, 추인권, 또 상계권, 뭐 해제권, 해지권, 또 뭐 지매청, 뭐 부매청,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민법전에 뭐 조목조목 다 그 기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10년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10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명문 규정이 있다면 명문 규정대로 가는 것이고요. 명문 규정이 없다면 10년. 그럼 문제는 이게 빨리빨리 뭔가 확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 기간 내의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토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죠. 기간 내에 확실하게 이 권리를 행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에서만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거는 우리 판례로 정리를 해봅니다. 131명 갈게요. 권리 행사 방법과 관련된 거 131면의 판례 보면 자 3번 4번을 이렇게 옆으로 묶어 놓으시고요. 이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원칙입니다. 원칙. 이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와는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원칙.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 아까 제가 반드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소송으로만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점을 해결하는 판례입니다. 자, 봤더니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토록 하고 있군요. 그 이유는 민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민사소송이 아니잖아요.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3번 판례 582조 나와있지만 앞에 582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아까 하자담보책임 기억나시죠?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6개월짜리. 요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이 석회조 등 이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10년. 자, 이 10년 내에 이렇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자, 기출표시 많이 붙어 있죠? 잘 보시고. 그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바로 요 5번이라고 하고 5번 예외. 그러나 이런 것들만은 반드시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즉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반드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기로 했죠? 소송을 반드시 내야 된다 해서 출소기간. 출소기간. 자, 이거 봅니다. 204조와 205조. 이거 전물청이에요. 전물청.
자, 앞으로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점물청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자 청구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자 청구권, 점물청, 이거를 점유보호청구권에 불러요. 204조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1년 내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거. 그다음에 205조는 침탈 이외의 방해가 있을 때 1년 내에 그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 1년짜리의 제척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1년 내에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판례 이렇게 보고 있죠.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고 반드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이른바 출소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점유라는 것은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도둑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둑놈도 훔쳐서 지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그놈도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 도난당한 피해자가 와서 물건을 다시 빼앗아 갔을 때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도둑놈도 갖고 와서 훔쳐와서 손아귀에 쥐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다면, 피해자가 와서 다시 빼앗아 갔을 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점유권이 누가 침탈당한 겁니까? 누가 침탈한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법관이 판단토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송으로 제기하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으로 몇 개 더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옆으로 오른쪽 날개에다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거. 제척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는 거. 네 가지를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좀 204, 205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점유보호청구권, 점물청. 그다음에 둘째는 406조. 이렇게만 조문 적어도 아시겠죠? 406조는 채권자 추소권. 전에 1년짜리, 5년짜리의 제척 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한 날부터 5년. 요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으로. 채권자 추소권은 막 상대적 무효.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하죠. 그 복잡한 거. 상대적 무효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을 잘 못한다. 완전히 취소가 되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수익자의 소유인 채로 남아 있으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가게끔만 해주는 제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자,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좋습니다. 또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6조와 847조. 요거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을 때 친생부인의 소로 내 새끼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상속 회복 청구권. 저 3년짜리 10년짜리의 저축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1항에 조문을 한번 촘촘히 봐봐요. 뭐라고 되냐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외우시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반드시 소송으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토록 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척 기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 제척 기간에 관해서 나머지 판례들도 마저 좀 살펴보고 갑니다. 131명 이 판례 마저 볼게요. 제척기간 관련 판례를 이게 제가 몰아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1번 보면 여기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다. 신속하게 확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 빨리빨리 조속히 신속히라는 게 들어가면 제척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잘 봐야 합니다.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 제척기간의 그 기산점은 권리 발생한 때, 이거 꼭 기억을 좀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권리 발생한 때로부터 빨리빨리 행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제척 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우리가 아까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당연히 조사, 이거를 우리가 직권 조사 사항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적 필요성.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최근에 2022년도에도 기출되었고요. 146조의 추소권은 3년짜리, 10년짜리 두 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봤더니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왜?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제척기간. 그래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 갑니다. 6번 판례. 6번 판례 보면 6번 판례도 많이 나왔죠. 하여튼 기출표시 2개 이상은 공부를 잘 해두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채권 양도 통지. 자, 통지 여기에 키워드를 두면 됩니다. 통지는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옆으로 450조를 적으시고 쟤는 법적 성질이 관념의 통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떤 확고부동한 머릿속에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고 강력하게 뭔가 권리 행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노라,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요. 약한 이러한 관념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권리 행사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여기다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놈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볼 수는 없다. 뒤에 보면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제척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에 행사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 판례인데 7번 판례는 옆으로 1019조. 1019조 뒤에도 이제 이 모습이 나오는데 1019조가 뭐냐면 상속의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3개월이 이제 제척 기간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저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소송법에 들어가면 불변 기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불변 기간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 예컨대 상소 기간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딱 2주 내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주가 지나가면 다시는 안 봐줍니다. 2주가 지나가면 다시는 상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불변 기간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소송에서 나오는 이 의미, 용어 내지 의미이고요. 근데 이 불변 기간에 다시는 상소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뭐 어떤 예외를 인정하냐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뭐 자연재해, 대재앙을 맞이하여 뭐 매몰되었다가 2주 만에 깨어났습니다. 2주 만에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좀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 불변기간을 도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추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민소법의 173조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추보완의 줄임말입니다. 추후보완의 줄임말. 근데 이 추하는 말이죠. 소송법에서 나오는 용어이고요. 수능법에서 불변기간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척기간이라는 민법상의 제도에 저거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제도이고 소송법과 연결을 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 제척기간은 추한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한이라는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7번 판례 볼게요. 7번 판례 보시면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즉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어서, 따라 소송법에서 나오는 이 추환이라는 추후보완이라는 추환이라는 제도가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1019조 쪽에도 한번 여력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8번은 이제 요즘 많이 나왔죠.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 이제 기출 표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추소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또는 갑이 을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 취소권, 형성권이죠. 그다음에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냐면 제가 단독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일방적 단독행위로. 취소권, 을의 눈치 보지 않고 이제 갑이 그냥 취소 한마디 함으로써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죠. 그래서 얘로 하여금 좀 빨리빨리 행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추석권은 말이죠. 추석권 행사라는 건 이와 같이 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일방적 단독행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표시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되었을 때. 111조에 따라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되었을 때 드디어 취소의 의사표시 효력이 해지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이라는 데 좀 여러분들 잘 좀 주목을 하시고요. 자, 봅니다. 여기에 해지권의 형성권입니다. 해지권 형성권. 그렇다면 해지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해지권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몇 년을 보는 거죠? 10년. 그럼 10년짜리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고요. 여기에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요 표현 아시겠죠? 넘버링 1번, 2번, 3번 잘 똑같이 이렇게 넘버링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재판상, 재판외. 아까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거 4가지. 외에는 다 재판상, 재판외입니다. 그러면 재판상, 재판외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재판상, 재판외 중에서 재판상을 골랐어요. 해지권을 재판상으로 행사토록 할 때는 이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상으로 행사하겠죠. 이제 소장을 제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 부분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담은 종이에 그 한 장을 원본, 한 장을 부본이라 불러요. 원본은 법원이 갖고 부본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갑이 해지권을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때 이제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 을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 내지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 을에게 도달된 셈이 되죠. 아마 그때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즉 소장 접수할 때, 소장을 제출할 때가 아니라 이쪽으로 송달할 때,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이 도달한 때, 도달 시점 잘 보시고,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그 해지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 시가 아닙니다. 소장 제출 시가 아닌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때 이렇게 자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판례는 옆으로 215조를 한번 적어주시고 215조. 자, 소멸시효가 어렵습니다. 첫 시간부터 어려운 거 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 소송을 통한 강력한 이 형성권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 부분이 송달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근데 갑이요, 진정한 형성권을 갖고 있는 또는 청구권을 갖고 있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갑자기 소장을 제출했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소장 제출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물론 이 소송은 이제 부적법 각하도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소송 각하는 변론을 하고 일단 민법적으로 정상적인 권리 행사라 볼 수 없다. 그럼 제척기간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컨대 진정한 권리자가 갑다시라고 할 때 얘가 소장을 제출한 뒤에 이 진정한 권리자인 갑다시로부터 권리를 양수를 했습니다. 권리를 양수받아서 이제 진정한 권리자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럼 자리매김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셈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에. 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가로를 쳐놨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여러분 집합 건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담보 추급권을 행사합니다. 뭐 약간 욕조 타일이 깨졌다면 그것에 관해서 바꿔달라 또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합니다. 자, 그러한 하자담보 추급권을 머릿속에 띄우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이 모인 그 집단을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부릅니다. 동대표들이 이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담보 추구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요? 자, 이 욕조 타일 깨져서 그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수분양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인 집단이 저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짐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이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세 번째 주까지 가로를 쳐놨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정한 정당한 권리자인 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 다시 생겼죠. 처음엔 없다가 권리가 생겨서 이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초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라 볼 수 없었지만 또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양수하여 드디어 이제 진정 권리자로 자리매김했다면 이때로부터는 비로소 정상적인 권리 행사로 본다. 요거 이해되시죠? 제 이해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죠. 좀 어렵죠. 어려운 것들입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분들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아니면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설마 이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선지 5개 중에 하나에 선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소멸쇼의 전체 목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128면의 전체 목차 요약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128면에 목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소멸쇼 의의를 했습니다. 의의의 기능, 그다음에 제적 기관과의 구별 이런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번 쉬었다가 소멸쇼의 요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